시장 프로들과 함께 오늘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그리고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시장 내에서 프로들의 시선이 머문 첫 번째 섹터는 어디일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터 그 주인공은 바로 반도체주입니다. 오늘 IT가 전반적으로 다 강한데요. 특히 IT 투톱, PCB, 시스템 반도체, 전장 다 같이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주가의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했다는 확신이 1월에 있었죠. 추가적으로 랠리를 보여주는 이대 섹터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박근영 부장님께서 오늘 나와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 섹터에 주목하셨습니다. 선정 배경부터 여쭤볼까요? 네, 오전장 들면서 약간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오후장 들면서 특히 하이닉스 중심으로 더 이제 상승폭이 커지고 있죠. 아마 외국인 수급을 잠정 집계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아마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쪽으로 아마 집중이 되는 걸로 역시 보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 반도체 섹터의 상승에 대한 이슈를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역시 이제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GPU와 관련된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리소스 관련된 부분이 HBM, 그러니까 이제 고부가가치 관련된 그래픽 드램이죠.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역시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부각이 되고 있죠. 이 부분에서 고대역 디램 같은 경우는 모두 이제 3사가 하고 있지만 사실 엔비디아가 가장 큰 수혜주로 이야기가 되면서 이와 관련된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쪽으로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하이닉스 관련된 회사채 수요가 굉장히 호조라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금리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좀 부담이 됐었는데 회사채가 상당히 잘 팔리면서 생각보다 잘 팔리면서 고금리가 조금 이제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금리 부분이 좀 완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연간 이자 비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익단을 조금 더 완화시켜주면서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자 부담 증가가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아마 좀 국제적인 이야기인데 용산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에 가격,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쇼핑 기준 디램 일부 소매가가 어제부로 주간 가격이 6에서 7% 정도 인상됐습니다. 물론 스팟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부분에서 반등 준다고 해서 업황의 시그널이 반등이 바로 나온다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최근에 어느 정도 가격이 빠진 상태에서 가격들이 좀 반등 기세로 좀 돌아선다는 점은 추가적인 업황에 대한 악화가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4분기 대비 1분기에 대한 재고가 17% 정도 빠질 수 있다는 일부 증권사의 리포트까지 좀 나오면서 재고 소진에 대한 이슈. 근데 보통 반대되는 반도체 섹터는 재고가 피크 정점을 치고 재고의 상승률이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들 때 결국은 주가가 먼저 움직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선행한다는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등 포함한 반도체 섹터가 일단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반도체에 대한 선정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스팟 가격도 튀었다고요. 긍정적인 시그널 나오고 재고 소진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이유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또 아닐까 싶습니다. 하이닉스가 너무 강해서 엔비디아랑 손잡고 그러니까 GPU, 디램, 패키지로 이제 완전 교체 수요 본격화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HBM이라고 해서 되게 좀 하이 퀄리티 디램인데요. 네. 이 부분을 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같이 하고 있죠. 그렇군요. 또 네. 삼성전자는 AMD랑 함께 하지 않나요? 네, 그렇긴 하지만 지금 엔비디아가 가장 지금 관련해서는 큰 수혜주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하이닉스가 좀 더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그럼 5월부터 이제 생산 본격화된다는 DDR5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수요 폭발적으로 늘 거다라는 이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부장님? 몇 가지 이제 우려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DDR5 사파이어 래피즈가 인텔이 5월 달에 이제 대규모 양산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텔 같은 경우는 사파이어 래피즈 이외에 그 다음 버전을 이미 이제 구체화된 그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파이어 래피즈를 만약에 도입을 한다면 한 2, 3년 정도는 써야 되는데 다음 로드맵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사파이어 래피즈에 대한 수요가 실질적으로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격 같은 경우가 과거에 이제 한 1년 정도 보면 DDR4보다 DDR5가 가격이 한 3배 정도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를 바로 견인하기가 좀 힘들겠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금 구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실질적으로 사용 연한을 데이터 센터 사용 연한을 3년에서 4년 그리고 5년으로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투자 지연이 계속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기존에 쓰던 걸 그대로 쓰겠다는 거였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최근 들어서 이 관련된 DDR5 가격이 DDR4보다 한 20에서 30% 정도 비싼 가격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그 갭이 굉장히 많이 메꿔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전반적인 부분에서 DDR
5로 전환된 수요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가격의 폭이 줄어들었다는 점이죠.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이제 이 서버를 데이터 센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24시간 365일 계속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세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연간 비용에 전기세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전기세 관련된 부분에서 DDR5로 전환됐을 때는 네. 전기 효율이 한 40% 정도 개선이 되고 속도도 2배 정도 빠르게 됩니다. 그러면 서버 비용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효율성을 봤을 때는 DDR5로 넘어갈 수 있는 수요가 견인될 수 있는 가격 차까지 많이 DDR5보다 떨어져 있다. 이 부분에서 5월달에 인텔이 대규모 양산을 하겠다고 이미 이제 공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능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게 완성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야기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일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구글도 마찬가지고 사파이어 레피즈를 포함한 적용된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서버 관련된 쪽에 하이퍼스케일러들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채용이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AI 관련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100억 달러 관련된 투자를 이야기했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는 2040년까지 300억 달러 투자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에 따라서 AI 관련된 경쟁이 결국 불러오는 디램 시장의 수요를 견인한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업황이 조금 안 좋지만 업황이 앞서서 주가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주제에 대한 또 이성우 이사의 또 다른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IT의 이런 강세 움직임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달라진 이런 시그널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다만 또 초거대 AI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큰 빅 트렌드인 건 맞잖아요. 네. 이 시스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오늘 다강하거든요. 네. 이쪽으로의 확산도 매력적인 거 맞습니까? 우선 디램 중심으로 보면 재고를 줄어들 수 있는 요인 거기에 더해져서 수요를 터치해 줄 수 있는 부분이 AI 쪽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영향으로 주가의 반등이 나타나는 걸로 볼 수 있겠고요. 실제 실수요와 연결되는 부분은 아마 대기업들의 또 대규모 투자가 단행될 때 그때 고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결론은 뭐냐면 지금은 업황 회복의 기대감으로 먼저 주가가 반응하는 구간이고 여기에 더해져서 새롭게 수요를 터치할 수 있는 AI 부분 같은 경우가 좀 시장에 부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그 말씀하셨던 우리 박근영 부장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DDR5 교체 수요와 관련해서 옴디아 쪽에서는 좀 늦어질 수 있는데 라는 어떤 리스크적인 측면을 강조하더라고요. 올해 28%까지 확산될 거라고 봤던 이 기대치를 13%까지 낮추면서 좀 생각보다 교체 수요도 느리고 시스템도 신제품도 늦게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기대하고 있는 이 시나리오 주가 반영 너무 먼저 간 거 아니야? 먼저 간 겁니다. 맞아요? 네, 먼저 간 확인이 건데, 필요해요? 예, 확인이 필요한데 DDR5 쪽만 놓고 보면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이게 DDR4 이전에 교체가 될 때 어떤 현상이 먼저 보였냐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 재고 같은 경우에 주기가 타이트하게 줄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때 비춰봤을 때 수율 같은 경우에 이슈가 계속 제기가 됐단 말이죠. 이제 대량 생산에 돌입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수율로는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제기를 한 거고요. SK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서는 이제 DDR4에서 5로 충분히 전환할 수 있는 그 주기의 도래를 했다는 점을 언급을 하기는 했어요. 네, 그런 점에 따라서 지금은 기대감 정도 실제 대량 생산이 어떻게 되는지 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으로 보셨던 우리 박 부장님은 그래도 지금은 모아갈 시기다라고 보시는지 종목을 어떻게 지금 압축해서 봐야 됩니까? 탑픽까지. 네,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업황이나 실적 대비 좀 먼저 빨리 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같이 올라가는 날 따라잡는 것은 다소 좀 부담스러운 건 분명히 맞고요. 분명히 실적은 1분기 정도까지도 별로 안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오르다 보면 여기에 대한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기다리면서 빠질 때 모아가는 전략으로 일단 1분기도 진행하신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업황에 먼저 선행하면서 6개월 정도 선행하면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왔을 때 결국은 국내 관련해서 이런 그 패시브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살 수밖에 없는 수요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또 외국인 입장에서는 롱 펀드 굉장히 좀 길게 보는 펀드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네. 지금 하반기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네. 낙폭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은 흐름으로 간다고 해서 지금 덥석 지금 따라잡거나 이것보다는 조금 기다려서 눌림에 좀 모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같고요.
종목으로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좀 올라있는 여러 가지 소재 장비 주들을 따라잡기도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DDR5 관련된 모멘텀을 놓고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아비코 전자를 좀 보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오늘 빠지네요. 보통 DDR5 관련된 수혜주로 본다고 하면 뭐 심텍이라든지 TLB, 아비코 전자 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아비코 전자를 제 개인적으로 조금 더 보는 이유는 네. DDR4에서 없던 것이 DDR5에 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품 중에 메탈 파워 인덕터라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DDR4에서 DDR5로 넘어갈 때 이 PMIC라고 해서 전력을 조절하는 장치가 들어가는데 기존의 DDR4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에 그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D램 모듈 단에 들어가는 부분으로 완전히 변경이 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변경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메인보드에 들어가던 이 전력 관련된 조절 컨트롤러가 결국은 PMIC로 통해서 D램 모듈에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시스템적인 변화가 있고 거기에 그게 들어가면서 관련된 게 메탈 파워 인덕터가 DDR4에 들어가지 않았던 소자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와 더불어서 수동 소자 부분에서 한 65대 35 정도로 마켓쉐어를 갖고 있고요. 35%의 삼성전자의 마켓쉐어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4분기 대비 1분기도 실적이 꽤 좋을 것 같고요. 뭐 QOQ로도 괜찮아 보일 것 같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메탈 파워 인덕터 관련된 수동 소자 관련해서도 지금 아마 MS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거로 보는데 내부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쪽에 DDR5 관련된 메탈 파워 인덕터는 삼성전기는 이미 이제 그 확인을 해서 수요를 득한 것 같고요. 인증을 득한 것 같고 아비코 전자는 인증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아마 두 회사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듀얼 밴드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마 인증이 될 것 같고요. 그게 한 2분기 정도에 분명히 인증이 나올 거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비코 전자는 증평 공장이라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땅, 건물, 토지, 설비 투자해서 110억을 들여서 이미 어느 정도 다 완공을 했고요. 메탈 파워 인덕터 전용 라인은 이제 110억 정도 들여서 이미 거의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네. 그에 대한 반응을 캐파를 이미 어느 정도 만들었다는 것은 네. 전자와 어느 정도 교감이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MS 정도 아마 저희가 25% 뭐 MS를 보수적으로 보고 메탈 파워 인덕터 개당 ASP 단가를 110원 정도 했을 때는 한 500 몇십억 정도까지는 매출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마진율까지 본다면 아비코 전자를 좀 긴 호흡에서 3분기 이후에 그게 오기 때문에 아마 2분기에 관련된 인증이 나온다고 한다면 좀 1분기엔 좀 모아가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여기에 따라서 단기적인 목표 주가는 박스권 상단 한 15,000원 정도 볼 수 있겠고 그 이후에 숫자가 나온 거 보시고 좀 더 상단에 대한 부분들 좀 판단하시고요. 손절가는 기본적인 9,500원 정도로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메탈 파워 인덕터 DDR5 시대의 새로운 인증 모멘텀으로 주가 튀어오를 수 있는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토픽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비코 전자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오늘 장에서 시장 프로들의 시선이 머문 두 번째 섹터는 어딜까요? 그 주인공 열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망은 좋은데 종목별 주가는 오락가락, 변동성이 좀 크죠? 바로 엔터주입니다. 당신의 최애 엔터주에 투자하세요. 이 섹터를 우리 이성욱 이사님께서 골라주셨거든요. 네. 일단 최애 아티스트가 누구세요? 누구예요? 최애는 뉴진스. 뉴진스. 네, 네. 박 부장님은요? 저는 뭐 걸그룹 잘 몰라가지고요. 정말요? 네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최애 엔터주는 여쭤보도록 네. 하고요. 이사님께서 주목하신 이유, 최근 뜨거워서 맞습니까? 네, 가네요. 최근 뭐 뜨거운 측면도 있고 실적의 성장 같은 경우가 이제 4분기가 통상적으로 1분기 넘어갈 때가 비수기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이 좋았어요. 그러면 1분기에 본격적인 오프라인 콘서트가 개최된다고 하면 뭐 올해 예상 실적 같은 경우 상반기는 무난하게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이겠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이제 뭐 중국 시장이 열린다고 하면 뭐 현재 영업이익보다는 기본 30% 정도 연간으로 더 증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가 열려있는 업종이기에 네. 엔터 업종으로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상방이 열려있다. 실적 좋을 거야.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건 경영권 문제가 아닙니까? 네. 지금 사실 그러니까 본질을 조금 잊은 것 같은 이런 SM의 주가 탄력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2대 주주의 카카오가 들어서면서 이수만 최대 주주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네. 이 소식으로 오늘 99,800원 신고가를 다시 쓰거든요.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제 공시를 통해서 그 91,000원이라는 3자 배정 유중의 가격이 정해졌어요. 그때 그 순간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단은 밸류의 상단이 91,000원이라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그렇게 책정을 사들인 했다는 거. 가격을. 네. 네네. 그렇다 보니 주가 변동성이 컸는데 실제 이게 의결권 부분의 행사를 보니까 카카오 부분이 따로, 얼라이언 파트너스가 따로, 이수만 의장이 나오네요. 따로 이렇게 된 겁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지분 구조를 놓고 봤을 때 당위성은 뭐냐면 만약에 카카오 같은 경우가
실제 SM에 대한 뭐 경영권 그 넘어서 이 인수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구조적으로 이제 공개 매수를 단행을 해야 됩니다. 지분을 보면 그렇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다시금 전고점을 시도를 한 거고요. 지금 주가 흐름상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이벤트적 요소가 더해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SM은 좀 접근 위험한 거 맞죠? 이거 상방 경영권 분쟁 이슈로 공개 매수 가능성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여기서 더 열려 있다라는 거는 기회로 보시면 안 되는 거죠, 투자자분들이. 주가의 위험하죠? 변동성은 클 수 있는데 오늘은 우선은 참여를 했어야 됩니다. 네, 오늘 참여를 못하고 주가가 떴다고 하면은 네. 적어도 오늘 시가 정도까지 주가의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충분히 뭐 공개 매수, 그다음에 기타 뭐 추가적인 수급 유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긍정으로 고려를 해보시는 게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부장님 따로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없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투자의 매력 관점에서 봤을 때 엔터주가 연초부터 좋았잖아요. 네. 보면 뭐 SM은 이제 지배구조 개편 이슈에다가 이제 경영권 분쟁이란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면서 네. 말씀드린 대로 본질을 약간 잊은 듯한 엔터주의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는 오늘 빌보드 차트인 소식에 하이브 잘 가잖아요. 네. 지금 엔터주를 쥐고 흔드는 핵심 키팩터에 대해서 의견을 더 여쭤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뭐 엔터주 관련된 성장성은 뭐 이렇게 우리가 사실 경기가 별로 안 좋다. 근데 엔터주의 지갑은 계속 열리고 있다. 이게 매니아층에 대한 가격 전가를 네. 충분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섹터가 아닌가 싶고요. 여기에 따라서 실질적인 매출이라든지 성장 구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가면서 뭘 이렇게 명품 뭐 가방을 한두 개 안 사는 한이 있어도 근데 이제 팬덤에 대한 뭐 소비는 굉장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굿즈를 산다든지. 예, 굿즈를 산다든지 뭐 CD 그다음에 뭐 어떤 내가 좋아하는 팬의 어떤 굿즈를 산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지갑이 계속 열리는 시장으로 지금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가격 전가가 아직도 가능한 섹터 중에 그래도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성장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과거에 BTS라든지 과거 그룹들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장 이상을 돌파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기간이 뭐 BTS도 5년 이상 걸렸다 그러고요. 이렇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최근에 신작을 내는 신규 아티스트를 보면 그룹사들이 거의 뭐 몇 개월 만에 뭐 100만 장 그냥 바로 팔아버리고요. 1년도 안 걸리는 시간에서 나옵니다. 그게 의미가 뭐라냐면 각 기획사마다 기존의 아티스트들은 그대로 굉장히 좋은 환경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매출이라든지 활동에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유지를 하면서 신규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빠르게 BEP 수준을 올린다는 거죠. 그리고 구작 관련된 매출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신작을 내는 발매 관련된 CD 부분도 상당히 잘 팔리지만 예전에 발매했던 구작의 매출의 신장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구작의 신장률은 대부분 비용 처리를 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아마 매출단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꽤 많이 올라온다면 구작 발매에 대한 뭐 판매율이 굉장히 좋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죠. 기존의 아티스트들이 활동한 그 활동이 굉장히 왕성하게 되고 있고 신작 그룹들이 빠르게 BP 이상으로 올라온다. 그리고 신작 발매 이후에 구작이 굉장히 꾸준하게 매출단이 올라온다는 점에서는 업사이드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따른 뭐 어떤 그 밸류가 충분히 그런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SM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이수만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디스카운트를 좀 받아왔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킬레스 건으로 보이는데 사실 따박따박 실적을 컨센 대비 굉장히 좋게 낸 쪽은 JYP겠죠.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YG는 약간의 좀 노이즈가 좀 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좀 그러하고요. 하이브는 BTS가 약간 좀 문제가 됐지만 그런데 그 뒤에는 뭐 뉴진스라든지 뭐 다르게 세대 교체가 되면서 어느 정도 메이크업을 해주면서 약간 어떤 부분들을 좀 꾸역꾸역 가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하이브가 가장 플랫폼 기업으로서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았는데 그 부분이 좀 거품이 빠지면서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됐고 SM은 이제 할인 요소가 이제 역시 이수만 지배 경영 관련된 이슈가 있었지만 이 부분이 하나씩 이제 풀려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부분을 따라가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아마 추가적인 일대 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지분 구조 그리고 이수만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급하게 빨리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2대 주주로 올라선 카카오 쪽에서 아마 뭐 공개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더 사버리면 굉장히 빨리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각과 관련된 이슈에서 어저께 증자를 통한 가격이 거의 어제 시가 수준에서 거의 비슷했어요. 프리미엄이 없이 가져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으려면 이수원 입장에서는 빨리 팔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나중에 프리미엄을 못 받고 그냥 넘기게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관련된 지분에 대한 어떤 이슈가 굉장히 부각될 수밖에 없고 누가 빨리 사서 일대주로 올라가느냐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개 매수를 하라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부분은 프리미엄 없이 이렇게 되면 결국은 기존 주주들의 지분 관련된 희석이 됩니다.
가치가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추가적인 증자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걸 하지 말고 공개 매수를 해서 하라니까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나머지 자산에 대한 공개 매수 가격은 약간의 어떤 예상치지만 17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돼야지 공개 매수 가능할 거라고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거의 98,000원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네. 시장에서 예상하는 공개 매수 가격이 16만 원, 17만 원 정도까지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가는 거기에 따라서 더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따라잡자 그건 아니겠지만 아마 이런 공개 매수 가격에 대한 보자. 분석에 따라서 조금 더 주가는 움직일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별로 쭉 훑어주셨습니다. 이이사님의 탑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하단은 이제 구 아티스트로 탄탄하고 상방은 더 열려있는 이런 엔터주들의 움직임. 게다가 1분기엔 진짜 숫자 보여줄 거다. 아까 최애가 뉴진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최애 엔터주는 하이브인가요? 자, 하이브입니다. 왜냐하면 오. 나머지 종목들도 당연히 컨디션이 좋습니다. 공통적인 면이 있는데 하이브가 특징이 이제 라인업의 일본 시장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겠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위버스 플랫폼 같은 경우가 지금 3분기 기준에 유저가 한 700만 정도인데 이게 1000만을 넘어서게 되는 시점부터 매출 레버리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시장이 또 플랫폼을 보는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등한시했던 부분들, 엔터 업종에서 플랫폼까지 더해줄 수 있는 구조를 가진 하이브 같은 경우를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20만 원 거의 갔던데 이거 비싼 구간 아니에요? 가격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밸류로 보자면 비싸다 할 수 있는데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밸류를 대입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프리미엄까지 더해본다고 하면 하이브는 비싸지는 않습니다. 아. 이 점을 생각을 하면서 매수가는 19만 2천 원을 제시해드리고요. 오호, 네. 목표가는 23만 원입니다. 이 가격은 하이브의 플랫폼 가치까지 반영을 했을 때 지금은 좀 할인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23만 원을 제시를 해드렸고 손절가는 17만 원을 제시해드립니다. 1분기 실적에다가 더불어서 위버스의 플랫폼 가치 산정을 감안해 봤을 때 더 간다. 23만 원까지 여력 체크해 주셨습니다. 하이브 탑픽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프로의 시선 이렇게 두 가지 주제 정리하겠습니다. 박근영 부장, 이성웅 이사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